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시사상식 용어 중에 피그스라고 있습니다. PIGS라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앞글자를 따서 유럽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아일랜드를 추가해서 PIIGS, 피그스라고 용어를 쓰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0년대 초에 보면 우리나라가 아일랜드 경제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일랜드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닮은 점도 많고 벤치마킹하기에 좋다고 해서 당시 아일랜드 경제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는 책이나 강연들이 제법 있었죠. 저도 한 강연에 참석해서 아일랜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적자 국가를 의미하는 피그스에 속하는 수모를 겪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당시에 아일랜드가 겪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뭔가 느껴지는 포인트가 제법 있는 것 같아서 과거 아일랜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는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에서 최빈국일 정도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고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를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 중심의 그런 산업구조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대폭적으로 규제도 완화하고 법인세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춰주고 대규모 해외 투자도 유치해서 IT와 금융 그리고 제약산업 등의 그런 지식기반 경제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아일랜드가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갖춘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인텔 같은 경우는 1989년에 아일랜드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후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화이자 등의 이런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해서 투자 규모를 넓혀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주도 중심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서 효과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첨단 IT 산업에 기반한 이런 지식 기반 경제로 아일랜드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990년도 이후로 2000년대 초까지 기본적으로 평균 7-8%씩은 경제 성장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10%, 15%씩도 성장해서 이렇게 고도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국민 소득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요. 같은 기간 민간 일자리도 60% 가까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나라 전체도 부유해지고 국민 자체도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 유럽에서 최부국 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국민 1인당 GDP로 보면 세계 4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고 국민 전체가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되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투자죠.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도 뛰고 자산 가격 뛰면 투기 열풍도 불이 붙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 2000년 초부터 해서 아일랜드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택 열기를 키워가기 시작하는데요. 주택 열기로 엄청난 투기 수요도 늘면서 주택 공급도 늘고 그게 다시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당시 주택 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990년대에 10년 동안 지어진 주택 수보다 건설 붐으로 2005년부터 2년 동안 지어진 주택 수가 더 많이 건설될 정도였죠. 당시에 아일랜드 사회를 보면 주택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만 집값이 2배가 넘게 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과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일랜드 금융기관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2004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집값의 100% 대출을 해주는 그런 주택담보대출까지 도입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 주택버블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을 두고 IMF하고 OECD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일랜드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를 경고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일랜드 입장에서 이런 경고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게 부동산 열풍으로 건설 경기가 너무 살아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경제 성장 효과도 상당히 컸었고요. 또 고용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GDP의 20%가량을 건설업이 기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일자리의 15%가량을 건설이 창출할 정도로 경제 기여
효과가 컸고,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도 이런 주택 열기로 세수 증대 효과도 상당히 컸는데, 일례로 2006년 아일랜드 총 세수의 17%가 주택 매매 거래로 걷어진 세금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 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실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나와야죠. 이런 흐름이 2006년 말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다 2007년 초쯤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줄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크게 불안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택가격이 살살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네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고. 네, 딱 그 수준의 이상한 신호가 계속 감지되는 거였죠. 보통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래량이 끊기는 건 주택가격이 오르고 오르다 주택 사는데 충분할 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연끌해서도 사기 힘든 가격이 왔을 때 그때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원래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집값이 감당이 안 될 때,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감당하기에도 지금 집값이 무리가 간다고 판단될 때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아일랜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서 거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거래가 없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호로 신규로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 당시 집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집을 산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임대 났는데 세입자 못 구한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주인이 워낙 비싸게 사서 그 수익률 생각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니까 세입자는 그거 감당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실률로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미분양권이 살살 늘고 임대 공실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당시까지는 아직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심각성을 느끼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주택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다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맞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때마침 불과 몇 개월 뒤에 도화선의 불씨를 튕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8년 9월에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됐고요. 투자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경제에 해외 자금 유입이 끊기게 됐고요. 아일랜드 금융권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이게 결국 아일랜드의 금융 부실화 사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일랜드 부동산 문제가 사실 위태위태했는데 거기에 불을 땡긴 건 외부 충격이네요. 제대로 충격받은 거죠. 이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바로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2007년 2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와 같은 아일랜드 주가지수가 대략 10,000포인트였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빠지게 될까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빠졌으니까 질문을 한 거겠죠. 대충 4,000, 지수 60% 빠졌다 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좀 과하나? 이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내리 빠지게 되는데요. 2009년 2월엔 1900포인트대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10,000포인트가 2년 동안 1900이 된 거네요. 그쵸. 주가지수가 80%가 넘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금방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2012년에는 주택가격이 반토막까지 뚝 떨어지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아일랜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점점 내려앉게 됐고 은행들은 대량 부도 사태가 나고 기업들, 건설회사들 다 망하고 실업률이 15%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일랜드 정부에서 부도난 은행들을 살린다고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실업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실업으로 생계위협 받은 건 국민들인데 정부는 국민 챙기기보다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은행만 살리는데 열중하니까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사실상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챙기는 데는 한계도 있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인원 감축하고 연금 줄이고 살아남은 공무원들의 임금까지 삭감하면서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진 피해의식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 자체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엿대는 거니까 너무 피해의식 느끼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잠재워버리네요. 그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 철밥통들까지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네. 그리고 이때 정부가 은행 구제금융 비용으로 한 500억 유로 정도 예상했는데요. 근데 막상 실제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4,400억 유로로 9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아일랜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됐고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피그스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10년대 초는 진짜 아일랜드가 지옥이었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일랜드 경제가 어떤가요? 회복됐습니까? 지금은 아일랜드 경제가 회복됐죠. 이제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IMF 사태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극복하게 됐는데요. 사실 극복은 했는데 내용을 듣고도 이게 극복한 게 맞는지 그 부분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당시에 아일랜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그때 조건이 그냥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 구조조정할 때랑 조건이 대략 비슷했어요. 시장 규제 다 풀고 구조조정하고 긴축 정책 펼치고 이런 거 다 똑같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IMF를 벗어나고 나서 해외의 투자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고 기업 유치하고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한 애플, 구글,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 자금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경제가 좋아졌다면 일자리도 같이 는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데 좀 냄새가 나는 게 이런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건 맞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낮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일랜드라는 국가 자체의 특징이 유럽에서도 법인세가 워낙 낮은 국가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이 실질적인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조세회피 성격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입장에서 GDP 경제 성장에 도움됐던 건 맞는데 실질적인 아일랜드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크게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느낌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실을 국민들이 같이 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경제위기 극복하고 회복도 했는데 빈부격차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 했던 건데요. 아일랜드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사회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죠. 지금 아일랜드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마약, 알코올 중독도 심각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어서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빈부격차 상황이 심각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그쵸. 원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국가일수록 따라오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 증가, 특히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게 되죠. 가정의 붕괴랑 청소년 범죄 증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원래 청소년 범죄 증가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집에 신경을 못 써서 가정이 파괴될 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청소년 범죄 증가 자체가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일랜드 경제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경제 회복도 했고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맞는데 근데 사실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국민들 상황을 보면 과연 제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해서 똑바로 성장한 나라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은 듣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의 상위 50대 기업 중에 28곳이 해외에서 들어온 다국적 기업이고요. 이 중에 25개가 미국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전체 법인세의 80% 이상을 지금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내고 있고요. 소득세의 50%가량이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걷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은 현재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 자체는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일랜드가 지난 금융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아일랜드 경제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옛날에 영화 보면 행성충돌 같은 대형 재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위해서 장기간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방공호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생물학자 몇 명, 경제학자 몇 명, 무슨 공학자 몇 명에 여자아이 몇 명, 특정 나무 몇 그루, 종류별로 가축 몇 마리씩 해서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보호하고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제 위기를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서민을 구한 게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은행을 구했고 또 기업을 구했지 결코 서민들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